일본 함대가 사보섬 쪽으로 처음 들어올 때 연합군 함대는 이를 미리 알기 위해 구축한 블루와 랄프 탈벗을 각각 사보섬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화살표대로라면 두 배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서로 거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2년 8월 8일 밤에 두 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떤 시점에는 두 배 간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졌다가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에는 서로 간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일본 함대가 들어올 때 가운데 큰 구멍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942년 8월 8일 밤에도 구축한 블루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 함대를 알아채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이 랄프 탈벗도 일본 함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유유히 사보섬 남단 쪽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축한 블루가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구축한 블루는 이런 식으로 생긴 SC 레이더를 달고 있었는데요. 이 레이더에서 적함을 탐지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고 거리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진주만 기습 때도 몰려오는 일본기들이 레이더에 솟아오른 선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SC 레이더의 단점은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혹은 섬들도 직선으로 나타나서 경험이 별로 없는 병사가 이 레이더를 다루면 제대로 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레이더가 없던 대신에 품질이 뛰어난 함정용 대형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망원경의 렌즈 성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이 망원경을 사용하는 견시들도 시력이 좋은 수병들을 골라 어두운 곳에서 함정들을 분간하는 데 집중 훈련을 시켜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야간 전투에서 미군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과달카날 인근 해상은 안개가 많이 끼고 달빛도 전혀 비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함대에서 망원경으로 7, 8km 밖에 있는 구축한 블루를 목격한 것과는 달리 블루는 레이더까지 가지고도 일본 함대를 찾아내는데 실패한 셈입니다. 전후 미국의 전쟁사학자 등은 사보섬 해전에서 블루의 경계 실패에 대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때 기록에 의하면 초카이의 함장 하야카와 미키오는 초카이에 동승했던 미카와 중장에게 미군이 배에서 잠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후 미 해군에 의해 출간된 사보섬 해전 분석에서도 블루와 랄프 탈벗의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가 완전히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폴리비우스는 고대 로마군에서는 야간 경계에서 잠들거나 자리를 이탈한 병사는 같은 동료 병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요.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제 연합군 해군도 사보섬에서 그 중요성을 곧 알게 됩니다. 과달카날과 툴라기 상륙 작전에서 전체 함정들의 지휘관은 리치먼드 터너 소장이었습니다. 남부그룹의 지휘관은 호주 중순양함 오스트레일리아를 기함으로 하는 영국 해군의 베테랑 빅터 크러칠리 소장이었고 북부그룹의 지휘관은 중순양함 빈센스를 기함으로 하는 프레데릭 리프콜 대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어부대의 지휘권의 순서는 1순위가 터너 제독이고 2순위가 크러칠리 제독, 두 사람이 전부 없으면 리프콜 대령이 수송선단 방어부대를 지휘하게 되는 건데요. 8월 8일 밤
10시 55분 터너 제독이 크러칠리 제독을 자신의 기함으로 소환합니다. 과달카날에 있던 벤더그리프트 사단장도 같이 불러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크러칠리 제독은 자신의 기함인 중순양함 오스트레일리아를 타고 터너 제독을 만나러 갑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후방으로 기함을 빼면서 리프콜 대령에게 자신과 기함이 남부 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휘를 맡으라고 전달했어야 하는데요. 영국 해군에서 하는 것처럼 터너 제독이 알아서 전달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너 제독은 크러칠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리프콜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리프콜 대령은 자신에게 방어 함대의 지휘가 넘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회의를 끝내고 8월 9일 1시 30분에 기함으로 돌아옵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시계가 불량한 밤에 기함을 몰고 돌아가느니 새벽이 될 때까지 후방에서 머물다가 날이 밝으면 남부 그룹으로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방에서 일본 함대의 공격 조짐은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크러칠리 제독이 미복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일본 함대는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6분 뒤에는 첫 어뢰가 일본함으로부터 발사됩니다. 연합군 남부그룹은 중순양함 한 척이 빠진 채로 그리고 명령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카이가 캔버라를 향해 어뢰 4발을 발사한 8월 9일 오전 1시 36분에서 7분이 지난 오전 1시 43분의 상황입니다. 캔버라와 시카고는 일본 함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시 36분에 초카이에서 발사한 어뢰 4발은 1시 43분이 조금 넘어 캔버라에 도달했으나 전부 빗나갔습니다. 이미 1시 36분부터 일본 함대의 각 함은 기함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각 함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연합군 함정에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는 캔버라, 시카고 방향 이외에 먼 좌연 쪽에도 적함이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 배는 북부그룹의 순양함 빈센스였습니다. 이때 즈음 일본 함대는 남부그룹의 다른 두 함정인 베글리와 패터슨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함대의 맨 뒤에 위치했던 구축함 유나기는 이전에 등장했던 미 구축함 자비스를 쫓아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일본군은 이제 연합군 함대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부대가 합치기 전에 각계 격파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카이에서 발사한 어뢰가 빗나간 오전 1시 43분 미국 구축함 패터슨에서 전방 약 4.5km 지점에 있는 검은 물체를 목격합니다. 이 물체는 일본 순양함 후르타카였고 패터슨은 경보를 발령하고 바로 좌연으로 선회해 우현 쪽 어뢰를 발사할 채비를 하면서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후르타카는 바로 어뢰 한 발을 패터슨으로 발사하나 빗나갑니다. 이때 패터슨의 같은 급의 자매함 베글리도 일본군 함대를 발견해 경보를 울립니다. 곧이어 이전에 일본 순양함에서 발진한 수상기들이 조명탄을 연합군 함대 위에 터뜨렸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4개의 조명탄이 약 4분 동안 연합군 함대를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카이에서 캔버라에 8인치포 집중 사격을 가해 1시 48분까지 최소 24발의 포탄이 캔버라에 명중합니다. 정찰 실패와 지휘 계통의 혼란을 안고 전투를 시작한 연합군 함대. 과연 야전이 주특기인 일본 함대를 만나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이후의 전투 상황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